예, 안녕하십니까. 이하여자대학교 이하인문과학원의 신상규입니다. 오늘은 카이스트 미래 특강으로 인공지능과 포스트 휴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이 포스트 휴먼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일단 전반부에서는 인공지능, 특히 이제 인공지능에 약간 초점이 있지만 넓게는 과학기술이 야기하는 어떤 변화가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간단히 짚은 다음에 포스트 휴먼 혹은 그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내용으로 어떻게 이 과학기술이 야기하는 변화에 대응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몇 년 동안 특히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상당히 지금까지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자체는 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죠. 그 이후에 특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다양한 담론들이 생산되고 회자되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에 대한 피로감도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어떤 일종의 마케팅 혹은 정치적 유행어에 불과하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급기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령 혹은 4차 산업혁명이란 거짓말이라는 책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 이 책들에서 하고 있는 비판에 대해서 수긍할 만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 년 동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지만 그 모든 논의들이 어떤 심층적이거나 좀 깊이 있는 논의가 아니라 때로는 대단히 피상적이고 상투적인 그런 논의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와는 별도로 저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이 나름 어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자체가 대중뿐만 아니라 정부나 기업체들의 그런 폭발적인 관심을 끌게 된 배경에는 사실은 어떤 정체 모를 어떤 거대한 변화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지각, 인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제가 일상뿐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 예술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대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건 또 부정할 수 없는 현상으로서 사실 같아요. 문제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이 진짜 산업혁명인가 등등의 담론에 빠져들기보다는 그 말들이 정확한 어떤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일단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변화들을 지시하는 그런 하나의 표제어로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강연뿐 아니라 사실은 저도 몇 년 동안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현상과 관련해서 아주 다양한 어떤 영역, 여러 곳에서 강의나 강연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4차 혁명이라는 표현을 훨씬 좋아합니다. 산업이란 말을 떼자는 거죠.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단순히 산업 수준에서 일어나는 생산 양식의 변화가 아니라 훨씬 더 강범위한, 특히 정치 경제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훨씬 더 근본적인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변화를 아주 단순하게 요약한다면 저는 인간의 기계와 기계의 인간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함축하는 바는 인간과 기계
혹은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 사이에 이언적 구분의 해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철학자가 아니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무슨 대수야라는 어떤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런 이언적 구분이 해체되고 있다는 것은 철학자들이 즐겨하는 표현을 인용할 경우 우리의 어떤 삶의 형식, 삶의 습관이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혹은 우리의 어떤 그 삶의 방식의 총체가 전체적으로 뒤흔들리고 바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떤 우리의 레벤스벨트라 그럴까요? 생활 세계라는 것이 급격하게 변동되고 있음을 함축하고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특히 이제 언어나 개념, 우리의 어떤 사유의 틀을 규정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범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4차 혁명과 더불어서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의 어떤 생활 세계에서 상식적으로 인정되고 통용되고 있는 많은 개념들, 언어적 표현들이 더 이상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변화를 포착하기에는 뭔가 모자라지 않는가,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사실 이 개념이나 표현이라는 것들은 단순히 하나의 언어적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일련의 서로 간에 잘 짜여진 의미망 같은 걸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망으로부터 어떤 특정 개념을 씀으로써 그에 따른 그에로부터 나오는 어떤 판단, 관행들이 아무런 어떤 그 비판 없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현재의 어떤 그 변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많은 개념들 체계에 어떤 균열이 일어나고 더 이상 우리가 받아들이는 상식적 판단이나 관행들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게 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어떤 4차 혁명이라고 부르는 어떤 현상을 통해서 제가 어떤 그 의미하고 하는 바입니다. 조금 더 4차 혁명에 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4차 혁명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게 뭐 갑작스럽게 등장한 표현은 아닙니다. 사실은 시기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보다는 4차 혁명이라는 표현이 훨씬 이전에 등장한 표현입니다. 연관지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브루스 메젤릿이라는 그 역사학자가 쓴 네 번째 불연속이라는 책을 들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그 숫자가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불연속이 있었고 이제 네 번째 불연속이 깨지는 거다라는 거죠. 메젤릿에 따르면은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틀어서 인간은 항상 우리 스스로가 다른 존재들에 비해서 뭔가 우월한 존재, 특권적인 어떤 권력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인식해왔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인간의 우월성이나 어떤 존엄성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항상 인간과 인간 아닌 다른 존재들 사이에 모종의 어떤 그 분열 혹은 불연속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과학기술이나 지식의 발전, 역사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그 불연속의 지점들이 깨어지고 더 이상 인간과 다른 존재가 불연속적인 존재가 아니라 훨씬 더 연속적이다. 라는 어떤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는 건데요. 그랬을 때, 메젤리시가 말하는 이 네 번째 불연속에 앞서는 세 가지 불연속은 이 코페르니쿠스, 그 다음에 다윈, 프로이트에 이루어진 어떤 그 세 가지 불연속의 해체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불연속의 해체 혹은 어떤 세 가지 혁명은, 프로이트의 어떤 그 주장인데요. 프로이트가 어떤 그 인간 역사에서 인간의 지위를 격화시키는 어떤 인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중요한 어떤 과학의 혁명적 사건들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코페르니쿠스, 두 번째가 다윈, 세 번째가 프로이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어떤 그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전환, 그 다음에 진화론의 어떤 수용, 그 다음에 무의식의 발견, 이런 어떤 그 발견이나 과학적 사건들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과 다른 존재를 구분짓고 차별하는 어떤 그 범주적 구분들을 해체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젤리시는 자신의 책에서 우리는 이제 네 번째 불연속으로서
인간과 기계 사이의 네 번째 불륜서 올케는 문턱에 와 있다. 당연히 우리의 자존심에 금이 가는 일이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인간과 기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을 유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4차 혁명이라는 말을 가장 처음 쓴 사람은 이 루치아노 플로리디라고 부르는 옥스퍼드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책 제목 자체가 Fourth Revolution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어떤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이퍼 히스토리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이 하이퍼 히스토리는 히스토리와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기존에 어떤 히스토리 시대 이전에 이 프리 히스토리가 있었고 그 문자의 발명, 쓰기나 기록의 발명과 더불어서 히스토리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크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제 이 플로리드는 아주 대담하게 이제 그런 어떤 그 쓰기와 기록으로 기록의 어떤 기술로서 규정되는 히스토리의 시대가 끝나고 우리는 지금 하이퍼 히스토리 시대. 그러니까 이때 하이퍼라는 것은 가잉인 거죠, 사실은. 일종의 역사의 가잉, 문자의 가잉 시대로 진입했다라고 진단하고 이것에 이제 어떤 그 배후에는 분명히 우리 흔히 말하는 정보통신 기술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플로리드는 이 하이퍼 히스토리 시대의 어떤 기준은 이 ICT 릴레이티드에서 ICT 디펜던트 사이로의 변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하이퍼 히스토리 시대 혹은 사회는 정보라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자원으로 인정되고 한 사회의 유지, 변화, 발전이라는 것이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버 테러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이버 정보에 대한 어떤 테러를 통해서 한 국가나 어떤 어떤 사회의 어떤 그 운영을 멈출 수 있는 가능성. 그게 의미하는 바가 사실은 우리 사회가 전적으로 정보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그 진시황의 분서경류라든지 다양한 그 당시에도 어떤 정보의 어떤 그 파괴에 대한 인류 역사에서 많은 어떤 기록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 분서경류를 했다고 해서 진나라가 망하지는 않고 흔들리지는 않죠. 그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정보 기술과 연관된, 물론 정보 기술이 그 사회의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 사회가 전적으로 정보 기술에 의존하는 사회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사실은 국가기관 전산망이 다운되고 나면은 단순히 어떤 인터넷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금융, 수도, 전기, 교통, 모든 어떤 국가 어떤 기관 인프라가 무너지게 되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회가 하이퍼 히스토리 사회이고 특히 이제 데이터의 양의 측면에서 플로리드는 우리가 드디어 제타바이트의 시대를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타바이트라는 어떤 표현은 그렇게 대중적으로 익숙한 표현이 아닌데요. 이게 어떤 그 테라바이트로 가정을 하면 100만 테라바이트 정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 버클리에 있는 어떤 그 도서관 정보 그 연구자들이 밝힌 그 내용의 데이터에 따르면 인류가 역사 기간에 축적한 어떤 모든 데이터를 축적해 보면은 그게 12엑사바이트에 그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1년 동안에 생산하는 어떤 그 데이터의 수가 2015년도에 8제타바이트를 넘었었고 그것들이 거의 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하게 제가 얼마 정도는 모르겠지만 거의 20제타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는데요. 그런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현재 얼마나 어떤 거대한 어떤 데이터 혹은 정보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왜 우리는 이걸 4차 혁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굳이 규정하려고 하는가? 4차 혁명이라는 거, 플로리디나 결국 아까 앞서 우리가 보았던 메즐리시 같은 사람들이 네 번째 불륜속이나 4차 혁명을 이야기하는 배후에는 결국엔 인간에 대한 이해의 변화. 결국 이때 4차 혁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혁명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어떤 4차 혁명의 어떤 핵심인데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코페르니쿠스나 다윈, 프로이트의 기여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어떤 전환의 계기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플로리디의 책에서 잠시 제가 몇 가지 따온 주장인데요. 플로리드는 결국 이 디지털 정보 기술로 촉발된 정보혁명이라는 것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야기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볼 것은 인간과 비인간의 구분, 생명과 기계의 구분, 마음과 물질의 구분, 자연과 인공의 구분, 이런 어떤 전통적인 어떤 이원론적인 구분들이 와해되고 해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떤 의미에서 규정을 할 때 이제 이 플로이드는 재존재화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재존재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인식하는 방식이나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상호작용하는 방식, 또 그 다음에 동물이라든지 생물, 미생물, 혹은 지구 환경, 이런 것들과 관계 맺는 방식,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의 어떤 그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산업의 변화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법, 제도, 사실은 우리의 어떤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모든 요소들의 어떤 총체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제가 아까 초창기에 그 인간의 기계화와 기계의 인간화라고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그 내용을 갖다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기계화. 아까 제가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이건 4차 혁명이야 라고 한 배후에는 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을 어떤 우리가 재디자인할 수 있는 어떤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본질 혹은 인간 본성이라는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조작 가능한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라 할 때 그 본성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네이처입니다. 네이처. 사실 어떤 본성이라는 말과 자연이라는 말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 자연세계, 네이처에 대한 인간의 개입 능력이나 통제력이라는 것이 새로운 어떤 이머징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라서 20세기까지, 핵무기 개발 이전으로 구분하기 좋을 것 같아요. 핵무기 개발 이전의 어떤 과학기술이 우리를 바꿔놓았던 어떤 변화의 양상과는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잘 알듯이 이런 어떤 그 변화를 추동하는,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기술은 우리가 흔히 MBIC라고 부르는 이 네 가지 기술, 나노 기술, 바이오 기술, 인포메이션, 정보 기술, 코그노, 인지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커즈와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과학 미래학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런 기술들이 단순히 선형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어떤 지수적으로 2가 4가 되고 4가 8이 되고 8이 16이 되는 방식의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서 흔히 잘 알고 있는 무어의 법칙과 같은 방식으로 급격하게 발전함으로써 사실은 이 기술을 통해서 이게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에 우리가 어떤 일을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쉽게 가늠하기 힘든 그런 수준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인간의 기계가 된다고 할 때는 이건 인간 자체의 어떤 생물학적 본성을 변화시킴으로써 인간이 어떤 기계적 요소와 결합하는 사이보그가 되거나 인간의 어떤 유전자를 편집함으로써 인간의 어떤 능력을 지금보다 자연적인 상태보다도 훨씬 더 확장되고 강화되는 어떤 휴먼 인핸스먼트, 인간 향상이라고 부르는 그런 향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인간이 기계가 된다고 할 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인간이 사이보그가 된다, 혹은 과학기술을 통해서 인간이 향상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어떤 주장 중에 하나가 잘 아는 어떤 막스 테그마크라는 사람이 말하는 라이프 3.0이라는 개념입니다. 테그마크는 라이프 그 생명의 단계를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는데요. 라이프 1.0, 2.0, 3.0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물학적 단계, 그냥 자연적인 상태의 어떤 생물학적 존재들이 어떤 머물고 있는 단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생명 1.0은 그 생명체를 구성하는 신체로서의 하드웨어나
그것들의 어떤 그 작동, 행위를 규정하는,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그 생애 동안에 재설계될 수 없고, 그것들은 철저하게 그 생물체의 어떤 DNA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DNA 변화는 오직 생물학적 진화라는 자연 선택이라는 자연적 과정을 통해서만 변화하는 존재를 태그마크는 라이프 1.0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2.0의 단계는 뭐냐면, 이거 문화적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이 문화적 단계에 걸맞는 존재는 아마 인간이 될 거예요. 하드웨어는 진화한다. 이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의 신체 하드웨어는 여전히 자연 선택을 과정을 통해서 변화하지만, 인간의 행동을 조작하거나 명령하고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 우리의 정신이 되겠죠. 우리의 이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애 동안에 재설계할 수 있죠. 그것이 인간의 문화이고, 또 그런 것들이 언어라는 형태를 통해서 어떤 그 후세에 전해집니다. 이건 생물학적 과정이 아니라 문화적 전승 과정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집단적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고 있죠. 이런 단계를 태그마크는 라이프 2.0의 단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어떤 처한 단계가 라이프 2.0의 단계였다면, 이제 인류가 들어가고 있는 단계가 라이프 3.0의 단계입니다. 이건 기술적 단계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제는 인간의 어떤 생각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인간의 신체인 하드웨어조차도 우리의 생애 동안에 재설계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열리고, 더 이상 이런 하드웨어의 변화라는 것이 자연 선택에 따른 장구한 어떤 생물학적 진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 아까 앞에서 말했던 인간의 기계화이고 어떤 그 휴먼 인핸스먼트나 인간의 사이보그화의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인간의 기계가 있다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과 기계가 과연 그렇게 다른 존재인지가 분명하지 않게 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점점 앞에 본 것처럼 기계가 되고 있고, 반대로 기계도 점점 인간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요즘 가장 핫한 이슈인 인공지능이죠. 아마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공지능이라는 표현 자체는 어떤 1956년 어떤 존 메카시라는 그 당시에 다트머스 대학의 어떤 수학과 교수였던 메카시가 어떤 제안한 개념입니다. 물론 인공지능이라는 그 생각,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그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사실은 이 1950년이 아니라 훨씬 그 이전으로 올라갑니다. 가령 40년대에 어떤 사이버네틱스 논의라든지, 특히 라이프니츠라든지 홉스 같은 사람들도 결국에는 어떤 생각하는 기계라든지 그 기초가 되는 어떤 생각 그 이론들을 정립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56년에 어떤 인공지능 연구가 어떤 의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할 때, 사실은 초창기의 어떤 그 연구자들은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었죠. 가령 1965년도에 그 유명한 인공지능 학자 허버트 사이먼은 기계가 향후 20년 내에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을 공언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황당한 어떤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성급한 낙관과 빈약한 성과가 교차하면서 이 호황과 침체의 길을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 침체되는 기간을 우리가 AI 겨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1956년도에서 1980년도 혹은 90년대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채택하고 있었던 방법론이랄까, 접근법은 흔히 우리가 계산주의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계산주의라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사용하는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어떤 일일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을 명령하는 명령문의 어떤 그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였다면은, 사실은 이제 거기에 대한 중대한 변화. 지금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의 새로운 어떤 호황기를 맞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사실은 이 신경망 AI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또 신경망 AI라는 개념 자체도 이건 굉장히 역사는 오래된 거예요. 40년대, 50년대부터 이미 있었고, 그러나 아까 말했던 계산주의에 비해서 비교적 그 주류적인 취급을 받지 못하다가 어떤 이 빅데이터, 그 다음에 컴퓨터의 어떤 연산력, 그 계산적 능력의 폭발적인 증대, 그 다음에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기계 학습의 알고리즘, 이 세 가지 요인이 결합하면서 비로소 이 신경망 인공지능이
잘 작동할 수 있는 토대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마련된 거죠. 그리고 그것의 성공을 보여주는 어떤 기념비적 사건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16년에 구글의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이었습니다. 일단 이 신경망 AI라는 것은 그 계산주의 방식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학습을 통한 어떤 프로그래밍, 그죠? 이것이 가장 이 신경망 AI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학습의 특징은 뭐죠? 아까 우리가 앞에 라이프 1.0, 2.0, 3.0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이 실제하게 라이프 2.0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만든다는 어떤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죠. 특히 대표적인 것이 구글에서 오토 ML이라고 부르는 자동화 머신러닝입니다. 이건 결국 인공지능을 만드는 인공지능. 이 말은 스스로의 어떤 개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의미에서 이 AI라는 것도 어떤 앞서 말했던 태그마크의 구분에 따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생명 3.0의 특성도 결국 갖게 될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쭉 지속될 경우에 소위 그 싱귤레리티라고 부르는 인간의 뛰어넘는 슈퍼지능의 출현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 한스 모라벡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어떤 지형도입니다. 이건 이제 AI가 수행할 수 있는, 사실은 뭐 AI가 수행한다기보다는 인간이 하는 일들이죠. 인간이 하는 일들 중에서 AI로 구현하기에 얼마나 어려운가에 따라서 난이도를 통해서 이런 어떤 지형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이제 물이 차오르는 건데요. 물이 차오르면서 저지대에 있는 것들은 물에 잠기면 이미 이제 기계가 그것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고, 저 고산지대에 있는 것들은 가장 마지막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기계가 조금은 어떤 따라하기 힘든 어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미 번역, 투자, 이제 운전 자율자동차 나오겠죠. 바둑, 그 언어 음성 인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다 물에 잠긴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잠길 것이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것들이고, 앞으로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들이 결국은 과학이나 저술, 영화, 예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어떤 고비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써놨지만,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마다 AI에 대한 전망이 다른데요. 저는 인공지능이 이런 어떤 그 다양한 인간적인 일들을 처리하게 되는 것은 언제냐라는 시간의 문제이지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가능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